자, 다음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변화 예측과 대비해야 되는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첫째 개별화 학습, 두 번째 교육적 약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세 번째 동기부여, 네 번째 학급 경영에 관해서 논하시오. 배점을 보시게 되면은 개별화 학습과 관련하여서 개별화 지도에 대한 정의, 또 개별화 지도의 핵심 요소 한 가지, 1점이죠. 또 개별화 지도가 효과적일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그래서 개별화 지도의 성공 요인. 그다음 이제 교육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획 균등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뭐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 한 가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 두 가지를 이제 써라. 그다음에 이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칙찬트 미하이가 제시한 이론의 명칭이 뭐고, 이 사람이 8채널을 말하는데 그 8채널 중에서 불안, 걱정, 몰입의 특징을 써라. 그 다음에 학급 경영이 중점돼야 될 사항 일정,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학급 경영을 위한 원리 3가지고, 그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에서 보면은 논술 첫 번째 논술의 구성 요소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변화 예측과 대비와의 연계성. 그러니까 이게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21세기 전반에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시기로, 그러니까는 코로나 시기, 참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요 이전은 이제 프리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 코로나 시대. 이제 요 이후가 끝나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겠죠. 이 코로나가 몰고 온 교육의 변화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육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주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로 완전히 다 흐트러났잖아요. 우리 교육계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요동치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눈앞에 온라인 교육에 적응하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교사를 포함한 누군가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며 노력의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쪽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다면은, 지금 여기는 저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으면서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라는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이 브랜디드 러닝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사실상 이제 이스쿨, 이 이스쿨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철저히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요 이라는 것이 일렉트로닉이죠. 이 전자로서 뭐 이거 참 많잖아요, 그죠? 이모니도 있죠. 전자화폐죠. 전자화폐. 그 다음에 이거버먼트, 전자정부죠. 지금 우리 이미 실시가 되고 있죠. 이모니도 이미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전자화폐. 그 다음에 이제 이스쿨이죠, 이스쿨. 요 이스쿨에서는 결국 이보드, 이런 보드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전자보드, 그 다음 이펜, 전자펜, 그 다음 이북, 전자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로 뭐 이 편한 세상? 그 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 문제, 학습 흥미를 갖지 못하는 아이 문제,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학교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졌다. 학교 무용론 하면 학교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무용론 하면은 학교 해체론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학교 해체론 하면은 저 유명한 사람이 일리치겠죠. 일리치가 얘기하는 탈학교 사회론이라는 것이 있고, 라이머라는 사람이 있죠, 라이머. 라이머는 학교 사망론, 학교는 죽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버만은 Crisis in the Classroom, 그래서 교실 위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이제 IoT라는 거죠. 인터넷 오브 싱즈, 그래서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교육, 인공지능, 이제 AI겠죠. 인공지능 학습 조교나 멘토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기 학습력을 키워줌으로써 개인 맞춤형 개별 학습이 가능한 교육 등등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계약과 관련하여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과 방치 학생의 문제다 이거죠. 실제로 이건 뭐 큰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온라인 학습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줌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켜놓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결과 취약계층에, 다시 말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조선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이런 취약계층의 자녀들,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학습장애 학생, 학습 흥미도가 낮은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등 이 사람 다 교육적 약자로 좀 보는 거죠. 이 교육 약자들을 위해서는 에듀테크가 아주 발전되지 않는 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면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함을 우리 사회가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학습 효율성과 교육 약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에듀테크 발전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교과 내용 학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덕체를 포함한 전인 교육이 되도록 돕는 것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와 학생에게 나타날 것이다. 온라인 교육 혹은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스마르로그, 그러니까 스마트 아날로그, 여기 이제 합성어죠. 스마로그형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긴 교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부담을 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교사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면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될 것이다. 짧지만 지박적인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교사들은 이번 사태 이후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학습을 체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스마트로그형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커지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경험을 통해서 수업 내용 전달 및 학습만이 아니라 이 바탕이 되는 소통과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 경영, 즉 학급 경영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동기화되어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 컨텐츠를 통해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음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경험으로 인해 중등교사들은 자신의 핵심 역할이 약자들의 학습하도록 돕는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개인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용 컨텐츠보다는 훨씬 뛰어난 컨텐츠가 많았음이 드러남으로써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럼요. 교사들이 만든 교육용 컨텐츠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교육용 컨텐츠가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러한 고민을 계기로 많은 교사들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스마트로그형 교사로 진화할 것이지만 적응에 실패하여 스스로 말하는 교사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출처는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변화의 예측과 대비 박남기 교수의 글에서 따와서 여러 번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본 것입니다. 서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코로나19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한 일제식 수업에서 개별화 지도법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여태까지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식 수업이었죠. 이제는 이제 브랜디드 러닝도 당연히 이쪽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벗어난다면은 이 개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온라인을 통한 개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브랜디드 러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은 이건죠. 코로나 시기죠. 이거 브랜디드 러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약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가 있어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전략. 이게 이제 칙챈트 미하이가 얘기하는 플로우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몰입이죠, 몰입. 또한 교실 상황도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개별화 지도라는 것은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 배우는 방법, 배운 내용을 표현하는 양식을 학습자의 준비도
흥미, 선호하는 학습 양식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화 지도와 평가란 교실 내 모든 학생들이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체계와 철학을 말한다. 이는 내용의 습득, 학습과정, 지식의 구성, 개념의 이해,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별화 지도는 교실 속 아이들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는 수업 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별화 지도의 학습 핵심 요소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겠죠. 학습 유형, 준비도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 또 배우는 방법, 그 다음에 배운 내용. 이거를 갖다가 개별화 지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뭘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학습자의 흥미, 학습 이용, 준비도에 따라서 가르친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해 과정,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학습 결과물은 무언가, 또 학습 환경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개별화하는 것. 개별화 수업이 효과적일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 실시할 때 그 의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화 지도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교실의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소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일수록 소인수 그룹의,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거죠. 그룹의 형태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통해서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개별화 지도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뭐냐? 학습자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의 성공에는 아동과의 관계 형성과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화 지도가 진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일단 학습자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을 통해서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이젠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보상적 교육 평등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교육적 약자가 누군가는 이야기가 이제 됐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학 단계에서 학교에 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졸업 단계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여기가 허용적 평등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보장적 평등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과정적 평등. 이걸 다른 말로 조건의 평등 또는 여건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거 바로 그거죠. 보상적 평등. 이걸 다른 말로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적 평등은 요거 아니에요?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요만침, 이 아이가 사실상은 B라는 아이는 요만침이 엑설런스하다는 거죠. 즉 수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빼어나고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겐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결국은요, 거꾸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적 평등은 결과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침 보상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능력이 뛰어난다는 이유 하나로 여기서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이 아이는 결국 거꾸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월성 개념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월성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능력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주의와 마찰을 빚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에게 이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보상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보상적 평등의 특징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교육적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이를 인정하고 역차별 정책을 통해서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양보한다라고 보는 거죠. 양보하는 거고 얘가 얘를 이만큼 배려해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영국의 프라우덴 특별보상 교육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능력주의와 마찰을 빚으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 칙첸트미하이가 제시한 이론의 명칭은 플로우 이론이라고 그랬죠. 몰입이야, 몰입. 몰입이 돼야만 동기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몰입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동기가 유발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 몰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완벽한 심리적 몰입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월요일날 출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재미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재밌다? 이 사람은 그게 몰입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최적의 경험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활동에 매우 집중해서 절대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행동이 자연스럽고 평안한 심리적 몰입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최적의 경험의 순간에는 우리의 의식과 심리적 에너지가 질서 있게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는 최적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플로우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또 행동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 능력과 잘 부합한다고 느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플로우를 느낄 때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입니다. 학생들 하여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공부에 몰입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따라서 학습력은 저절로 향상될 것이다. 직챈트미아이가 제시한 플로우 이론은 가로축은 실력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8채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가로축은 학생의 실력이 높고 낮음, 다시 말해서 거기 그 표에 나온 것처럼 학습자의 능력 수준으로 보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낮음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는 좀 높음이 되겠죠. X축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로축은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과제 난이도 수준의 높고 낮음으로 보자 이거죠. 자, 여기가 불안이라는 게 불안. 왜 우리가 불안 수준이 높냐?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고 과제 난이도 수준은 높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안에 있다면은 줄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각성으로 보는 겁니다. 각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봐요. 이 각성 수준 있잖아요. 각성 수준하고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볼 때 역유자가 되는 거예요. 역유자. 역유자 학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역시 불안도 그래요. 불안도. 그러니까는 불안이 너무 낮아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각성 수준이 너무 낮아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중간일 때, 가장 적절할 때, 다시 말해서 낮으면 높이고 높으면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간 수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각성으로 보는 겁니다. 각성. 그 다음에 마가 몰입이에요. 몰입. 여기가 몰입.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능력 수준도 높고 과제 난이도 수준도 높았을 때 빠져버린다는 거죠. 몰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 그러니까는 학습 능력 수준은 낮으면서 과제 난이도 수준이 중간일 때 이럴 때 걱정이고 아예 두 가지가 다 떨어지면은 무관심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무관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저 권태에 해당되는 거죠. 권태. 아예 과제 수준, 난이도 수준 낮고 학습 능력 수준이 중간일 때 권태고요. 여기는 저 느긋함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느긋함. 근데 느긋함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능력 수준은 높은데 과제 난이도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느긋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통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 그래서 이 8채널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 난이도 낮고 실력도 낮을 때는 심리 상태가 무관심해. 그래서 맨날 TV나 보고 앉아 있어. 무관심. 그래서 매사에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며 주어지는 자극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실력만 약간 증가하면은
자신의 실력만 약간 증가하면은 요거죠, 요거. 약간 증가하는 게 많이 증가가 아니라 약간 증가하면은 심리 상태는 권태야. 그러니까 저 단순한 가사 노동이라든가 잡일을 할 때 권태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지금 권태기인가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한 가사 노동은 권태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비해서 과제가 보잘것없으니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실력이 더 증가하면은 심리 상태는 아주 느긋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독서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느긋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력은 그대로인데 과제 난이도만 높아지게 되면은 과제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제 언쟁이나 경론이 더 생기는 것이고, 또 다시 과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게 걱정에서 불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력이 조금 상승하게 되면은 각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채널 지금 8채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실력과 과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자신감이 구축되면 어느 순간에 몰입에 이르게 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어느 심리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되면 몰입을 하는 길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행동력과 기회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람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과제가 너무 힘겨우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젖다가 포기하게 마련이다. 과제와 실력의 수준이 둘 다 낮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미적지근할 뿐이다. 그러나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번엔 이제 학급 경영입니다. 여러분들 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관리가 아니라 요즘은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전환이에요. 이 관리에서 경영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을 봤을 때 투입량은 최소화하고 산출량을 최대화하는 것, 그걸 경영으로 보는 겁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학급 경영은 학급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학급의 교육 목표는 학교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고, 학교의 교육 목표는 국가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국가예요. 따라서 이 학급 경영을 맡고 있는 교사는요, 행정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학교 경영의 성공을 가져오는 거고, 국가의 교육 경영을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학급 경영의 실패는 결국 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 교육 경영의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급 경영은 담임 교사의 교육관, 학생관 등의 교육 철학에 근거를 두고 학생 개개인의 이해와 더불어 학급 집단 구조의 이해를 확대하여야 하며 건전한 생활태도 육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활동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교사는 창의적으로 학급을 경영하기 위해서 학급을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급 경영 방침 또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 첫째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학급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의 본질은 뭘까요? 학생들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교육적 학급 경영은 모든 학급 경영 활동이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이다. 학급 경영은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성장 발달한다는 신념 아래서 학생 개개인의 흥미적성, 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아실현이 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에는 크게 본질적 목적이 있고 이 비본질적 목적이야. 이걸 수단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 본래의 본바탕을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본래 본자이죠. 이게 바탕자리라 했잖아요. 그 본바탕의 본바탕. 이 본바탕이 못된 놈 이러잖아요. 두 번째, 학생 이해를 이제 본바탕으로 한 학급 경영이 실시돼야 된다. 학생 이해의 학급 경영은 학급 경영의 구성과 전개가 학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으면요, 그거 말짱 글쎄 이거 뭐 도루묵이라 그러나요? 학생의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알고 그걸 충족해야 되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해야 되고,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고 과업을 수행하여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학급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급을 경영할 때 민주주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하고 누가 가서 청소하고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규칙도 만드는 것이고 지네들이 스스로가 청소구역도 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외대 수업을 가면은요, 항상 그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하라 그래요. 그 뭘 정하냐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니네들한테 또 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 몇 분 늦게 오면은 지각으로 정할 것인가. 물론 그 이후에 안 오면 이제 결석이겠죠. 그래서 15분. 그래, 그럼 15분. 다 15분에 동의해요. 애들이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15분. 그리고 지각을 몇 번 하면은 한 번 결석으로 처리한다. 몇 번을 하면 좋을까? 그 다 학생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요, 학생들이 찍소리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학급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학급 경영은 인간 존중, 자유, 평등 및 참여와 합의 등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급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급에서는 학급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며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 조장되는 것이다. 또한 평등하고 공정한 처사에 의해 학급이 운영되고 학급 구성원이 학급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다. 넷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급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학급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학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학급 경영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결론, 민주적인 학급 경영이 창의적인 학급 경영이 되는 것이고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학급 경영은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시켜 자기주도적 학습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학습 환경이다. 완벽한 심리적 몰입 상태에서 학습의 효과가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 교육적 약자를 특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별화 지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